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 이윤성 서울대 교수 모시고 웰다잉법의 통과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또 논란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웰다잉법이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삶 아니면 죽음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죽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그 연명의료 또는 중환자 치료 이런 데서 아마 큰 전기를 이룰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에서 용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안락사를 뜻하는 것이냐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개념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개념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관련된 용어가 무슨 안락사, 존엄사, 뭐 소극적 안락사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뜻이 전부 달라서요.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명의료 결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에는 연명의료 중지도 들어가 있고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락사라는 말에는 사실은 편안하게 죽도록 한다, 즉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문제고요. 존엄사라는 거는 목적이 존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행위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죽이는 행위도 들어가 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미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서로 의미가 다른 용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연명의료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표현 또는 사망의 과정에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용어로 쓰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연명 치료 중단이 이제 당연히 뭐 중증 환자라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닐 테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자에게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 대상 환자를 정하는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중증이라고 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복 불가능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회복 불가능해진 원인이 된 질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환이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게다가 급속하게 악화해서 사망이 임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드디어 이제 연명의료를 적용하지 않을까, 적용할까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회복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원인 질환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 갖고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연명의료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연명의료는 사실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병원에서는 중환자 의료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게 모두 같은 의료 행위인데요. 단지 그 대상 환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단지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중환자 의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환 환자한테 적용하는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은 의료 내용인데 단지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도 못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걸 중환자 의료라고 부르지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는 똑같은 의료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관리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동안 연명의료가 진행되고 있었던,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 많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수치로 좀 짚어주세요. 그게 정확한 조사는 없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허대석 교수가 한때 조사해 본 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따지지 못했고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한 시기에 한 3만 명 정도가 됐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외는 이 연명 의료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해외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네. 이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의료계의 지침이거나 또는 정부의 고시 정도로 그냥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그 상황이 그래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네네. 예를 드는 나라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정도가 많이 나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회복 불가능하고 원인 질환의 치료에 반응이 없고 그리고 사망이 임박하면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투입하기도 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안락사도 시행하고 있고요. 예. 미국의 오레곤주나 워싱턴주나 최근에는 캘리포니아까지 해서 네. 똑같은 조건의 환자이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서 그 당해 환자가 그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입함으로써 생명을 마감하는 네. 그런 그 조력 사망이라는 행위까지도 법에서 허용하는 나라가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그 연명의료, 그중에서 특히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를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네. 대상 환자를 얼마나 넓게 잡느냐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뭐 물이나 영양분까지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심폐소생술 무슨 인공호흡기 이런 것만 적용할 것이냐 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에 우리는 예. 그러면 뭐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걸 이제 일반 연명의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중지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이나 영양분이나 무슨 체온 조절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또 저 체위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간단한 의료 행위는 그건 비록 연명의료라고 할지라도 중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생명 경시풍조가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윤리하시거나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논란이 있을 때 맨 처음부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애를 썼는데 저희가 다른 나라를 예를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거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없음으로써 알려지지 않게 몰래 경시 풍조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생명 경시 풍조는 오히려 사회적인 지원이나 또는 이 도와주는 이런 게 부족할 때에 오히려 경시 풍조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듣다 보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100% 정확할지 또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이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상 환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그 뭐 식물 상태에 있던 환자가 몇 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식물 상태 환자인데요. 단순한 식물 상태 환자는 이 법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식물 상태로 있고 그 원인 질환의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폐혈증이 생겼거나 하는 등등으로 사망의 과정에 임박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연명의료 중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례는 우리 이 법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 법이 애초에 취지와 다르게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에서 그 부담을 느끼고 약간 중단을 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요, 오히려 연명의료를 한번 적용을 한 뒤에는 중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있는 사례인데요. 그게 무서워서 연명의료를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명의료를 적용하고 또는 중지하고 또는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공개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얘기는 이 법에서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좀 많이 하고 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이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사실 우리 의료계가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가족한테만 얘기하고 본인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의료계의 분위기가 그걸 알려주면 환자가 굉장히 실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암 치료 방법이 크게 개선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암 진단이 있으면 암이라고 곧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아직 병원에서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얘기를 환자한테 안 해줘요. 그럼 그 환자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그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도 못한 채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라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거리낌 없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성 서울대 교수와 함께 웰다잉법의 통과 의미 등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